우리의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동차 원가 구조에서 문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현대차 자체가 흔들릴 거예요. 현대차 같은 그 대기업의 문제지 우리는 뭐 작은 공장이고 어쩌고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버라이즈나 보다폰은 이미 내 삶의 RNR을 재설계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 또 하나가 네. 저희가 이제 김상균 교수님의 두 번째 지능이라는 신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70페이지짜리 책인데 일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걱정되는 게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네. 과연 AI 시대에 네. 빈부격차가 더 커질 것인가? 네. 아니면 AI로 인해서 빈부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네.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이미 이걸 좀 보여준다라고 봐요. 산업혁명 이전을 보게 되면요. 네. 1800년대 초반까지 그 국가에 대한 통계들이 있거든요. GDP 평균 통계가. 네. 대부분의 국가가 GDP의 편차가 별로 없었어요. 다 못 살았어요, 그냥. 우리가 지금 잘 산다고 부르는 뭐 유럽 국가도 다 못 살았어요, 그냥. 근데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확 꺾어서 올라가는데 이때부터 네. 편차가 이제 심하게 벌어졌어요. 어허. 아프리카 당연히 별 변화가 없었고 아시아권 중에서도 이걸 좀 빨리 따라간 국가는 확 치고 올라갔고 네. 아니면 이제 밑으로 가고 있고. 그 말은 인간이 몸을 써서 하는 것들을 1차 혁명기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편차가 커진다. 네. 근데 이제 인간의 지능의 혁명기인데 물론 우리가 몸을 써서 기계가 돌아가서 나오는 물건들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더 볼륨이 크고 더 많은 부가가치는 사실 지식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지식을 쓸 수 있는 지능의 격차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부의 격차도 더 그렇겠죠.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주변에서도 이미 많이 보여요. 저희가 작년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도 로그 분석을 해봤어요. GPT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PGPT. 네. 저희 학생 중에 이제 그쪽 논문 썼던 사람이 있어서 같이 지도했는데 일례로 그런 많이 배우고 리더십 있는 임원들조차도 보면 AI 쓰는 게 좀 다르세요. 일부 임원들은 안 쓰시기도 하고요. 일부 임원은 뭐 좋은 거긴 하지만 본인이 했던 걸 약간 빨리 하거나 단축하기 위한 작업에 효율화시키는 데 쓰시고 어떤 분은 굳이 안 써도 되는 건데 자기 업무가 아닌데도 거기서 막 새로운 거 실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당연히 더 좋은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사실 그 PC 시대가 됐을 때 예. 여전히 이제 회사에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물론 뭐 편견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독수리 타법이 있습니다. 네. 톡, 톡, 네. 톡, 톡. 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아이디어, 기획이라든지 그건 또 이제 별도의 영역이니까 네. 타이핑 치는 속도만 느릴 뿐 생산성의 차이는 네. 있겠으나 근데 그러면 이게 AI 시대가 돼버리면은 이걸 쓰고 못 쓰고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 걸까 그러면 임원 사이에서 혹은 회사 사이에서 저희가 이제 책에서도 두 번째 진이라고 예. 다뤄놓은 이유가 진짜 잘 쓰는 분은 저 사람이 원래 저렇게 똑똑했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언어적인 표현이나 감수성이나 사고의 능력이 너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두 번째 지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이렇게 있다 봤더니 뭔가 보고서는 멀쩡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재미는 없고 말도 굉장히 어눌해지고 답답해졌어 사람이. 네네네. 이렇게 갈라질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링크드인을 보게 되면 기업의 리더급들 중에 이런 거 털어놓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나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AI 잘 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허탈하거나 뭔가 좀 마음에 짐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머리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거기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수면 위로 확 또 올라올 겁니다. 회사의 성과나 피부에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러게 이 AI를 잘 써야 되는데 이 표지에도 보면 사람 이거 라이터 아닙니까? 사람 머리를 사람 재밌죠 이 그림. 촛불이 아니라 이렇게 라이터란다. 성냥불. 이게 스페인의 마고즈라고 하는 작가분이 그려준 작품인데요. 이 마고즈가 원래 애플하고 뭐 메타 같은 회사에서도 일하시는 분인데 제 일러스트 우연히 봤어요 이걸. 이게 한정판으로 판매했던 일러스트인데 이게 원래는 동영상 버전은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걸 보니까 약간 사유의 불꽃이 느껴지더라고요. 사유의 불꽃을 불태워서 우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다 타버린 성냥 찌꺼기처럼 쪼그라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책의 취지랑 너무 공감이 돼서 출판사에서 작가님을 컨택을 했고 작가님 취지에 공감을 해서 굉장히 좋은 좀 나름대로 조건으로 허락해 주셔서 표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용료 드렸겠죠. 돈 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는데 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유의 불꽃. 네. 그러니까 그 AI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를 다 네. 태워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큰 불꽃을 낼 수 있는 존재. 네. 근데 또 이제 AI 시대 특히 이제 네. 피지컬 AI 시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뭐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할 것 없이
내쫓기는 거 아니냐, 일자리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 그렇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특히 얼마 전에 그 현대차,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네. 아틀라스 공개된 이후에 네. 세상이 깜짝 놀랐고 네네. 현대차 주가가 2배 오를 정도였고 그렇죠. 예. 며칠 후에 노조가 처음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네. 노조와 합의 없이는 로봇 한 대도 못 들인다. 네.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게 저도 뭐 한쪽이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닌데 노조의 계획대로 아틀라스 도입을 안 해. 그럼 현대차는 어떻게 될까? 5년 후, 10년 후에. 당연히 외국 기업도 도입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게임 이론상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도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효율성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자동차 원가 구조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차 자체가 흔들릴 거예요. 근데 또 도입을 안 하면 만약에 대규모 도입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에 뭐 위로금처럼 받고 나가주세요도 좀 문제라고 보는 게 그럼 그분들이 물론 현대차 내에서 다른 보직도 일부 맡겠지만 그냥 사회에 나갔을 때 그분들이 소비력도 떨어지는 거고 소득세도 없어지는 거 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세수 구조도 문제가 생기고 소비 시장도 위축돼요. 이것도 현대차한테 안 좋은 거예요. 아하. 네. 그렇죠. 결국 돈 벌어서 소비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로봇은 비용도 아낄 수는 있지만 소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쪽의 입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나 시민단체가 중재자로 좀 껴들어서 양쪽이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부에서는 그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현대차 같은 그 대기업의 문제지 우리는 뭐 작은 공장이고 어쩌고 하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남의 남일처럼. 일. 그렇죠. 근데 근데 국내 통신사업자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직까지 뭐 KT나 SKT도 이런 사업자 안 하는데 예. 외국 케이스를 보게 되면 버라이즈나 보다폰은 이미 음성통화 사업자에서 피지컬 AI의 신경망 사업자로 넘어가고 있어요. 신경망 사업자로요. 그럼 제가 쓰는 개념이긴 한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작은 공장 100개를 서비스하고 있어 제조업 분야에서 피지컬 AI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나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러면 이 데이터는 그냥 갖고 오면 영업기밀 침해죠. 하지만 개인정보도 아니에요. 제조 현장의 데이터니까. 네. 그러면 처음에 계약 관계를 잘 풀어서 익명화시켜서 데이터를 끌고 올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나는 100명이 일하는 작은 공장 100개 하면 10,000명의 생산 라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정보가 고도화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혼자 풀지 못했던 생산 효율화나 그런 것들을 이 그 통신 사업자의 데이터로 해결도 가능해지는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또 그 데이터가 통하는 그 길을 네. 관리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통신사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데. 그 통신사가 이런 걸 할 것 같으니까 올라가는 거고 실제 해서 이제 성과를 보여주셔야죠 앞으로 더 많이. 예. 그래서 통신사 중에서 뭐 특히 뭐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는 뭐 팔란티어랑 손잡고 그렇죠. 그걸 예. 또 이제 각 기업들이 네. 할 수 있게 그 연결고리가 돼주기도 하고 네. 막 그러더라고요. KT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 피지컬 AI 사업 모델에 관심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현대차 같은 케이스 예. 보면 로봇을 도입을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면 네. 도입을 하고 그 과도기의 문제를 겪는 게 나은 거예요? 사측이라면 어떤 음. 선택을 할까요? 도입을 하되 좀 정부가 좀 껴야 된다고 보는 게 과정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기업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기업 입장에선 나만 그렇게 하기는 싫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더 크게는 국제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나라 내에서라도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일단 노동자들한테 필요한 건 뭐 위로금의 액수를 무조건 크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로금과 퇴직금이 커진다고 했을 때 이분이 그걸 가지고서 다음 단계에 나의 아레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전까지는 계속 치킨, 그다음 빵카페 이런 걸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자영업. 네, 자영업.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다양한 자기의 아레나를 찾게끔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내부에서 기존 직무의 확장 교육도 있어야 되겠지만 새로운 직무를 본인이 디자인하기 위한 원래 기업에서 이런 거 잘 안 했어요. 어차피 우리 회사 직원인데 여기 나가서 뭘 할지 왜 기획을 해. 우리 업에 대한 공부만 하도 바쁜데 그렇죠. 업을 벗어난 공부까지 해야 돼요. 예. 이게 참 어폐가 있습니다만 로봇을 도입하니까 로봇 때문에 밀려나는 직원들을 위한 제2의 인생 교육 뭐 이런 거요. 네. 그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너무 철학적이고 너무 아이디얼하다. 근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게 돼야지 그 기업에 있는 다른 직원들, 현재 대체되지 않은 직원들조차도 이제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직원들은 다 그 생각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나구나, 그 다음 단계는 나구나. 그렇죠. 그럼 누가 이걸 흔히 이야기하는 주인식을 가지고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겠어요. 다 있을 때 최대한 뽑아먹고 난 딴 거 해야지만 생각을 하지. 이게 참 어려운 일이네요. 일단은 네. 그러면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겠고 로봇을 도입을 시켜서
원가 구조를 낮추는 비용을 네. 세이브하는 만큼 또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노조 입장에서는 네. 당장 이걸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럼요. 예. 뭐 현대차 같은 케이스를 네. 보면 2028년 네. 미국 조지아 공장부터 투입한다라는 거니까 네. 한국은 당장의 일은 아닌데 네. 또 그래도 뭔가 다가올 미래잖아요. 그렇다고 10년 뒤의 일은 아니니까요. 예.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노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조와 협의를 통해서 들고 들어온다라는 저는 그 취지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노조의 뜻이 기존의 인간 근로자를 안 빼겠다라는 것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현대차를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산업화 시대의 생산 장비를 통해서 그렇죠. 과거보다 노동자는 증가했어요, 오히려. 다만 증가폭이 그 노동자 증가폭보다 기계화가 더 많이 일어나면서 총 생산량이 훨씬 더 증가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적정한 수치를 찾아갈 거냐의 이슈예요. 진짜 뭐 우리가 만약 진짜 잘해. 그럼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죠. 이건 너무 이상적인 거지만 전 세계에서 현대차가 지금보다 시장의 판도가 뭐 모빌리티의 모든 걸 다 관장해서 3배, 4배 사업자가 돼. 그러면 지금 있는 노동자들이 직무 전환하고 뭐 관리자로 나가고 해가지고 아마 세계의 생산 공장에 다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판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게 이제 제일 베스트인데 이게 베스트가 힘드니까 그 중간에는 뭐냐 하면 함께 그려나가야 되겠죠. 아래날 변화를. 이 중에서 과연 어느 시간의 축을 가지고서 몇 명이 어느 직군을 현대차 내에서 할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의 인원 감축이나 새로 고용을 감소시켜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교육적인 거나 시간에 대한 걸 벌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대전제는 로봇을 도입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이미 해봤으니까 사실 휴머노이드나 AI 이슈가 최근 거지. 뭐 1960년대부터 한 팔짜리 로봇 계속 도입해가지고 한국이 로봇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가 근로자 뭐 10,000명당 네. 그 산업용 로봇 네, 기준으로 밀도는 보면 높아요, 밀도가 밀도. 세계 네. 1위죠. 네. 그런데 그게 저 펜스 안에 있는 네. 집채만한 산업용 로봇이랑 예. 나랑 비슷하게 생긴 팔다리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르죠. 내 자리를 뺏는 거랑은 완전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근데 또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사측에서도 어차피 산업 장비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논리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받아들이는 그거랑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왜 어떤 영화 보면 아이들 엄마가 해외 출장 가 있는 사이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써서 가정부로 들인 네. 그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엄마가 나중에 와가지고 예.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산업용 로봇이야. 식기세척기. 그러면은 뭐 아니, 고맙다 했을 텐데 네. 여자처럼 생긴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 와서 우리 애들이랑 놀아주고 있고 네. 집안일 하고 있고. 네. 야, 이거는 달라지죠.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현대차나 아마존의 이슈도 있지만 본질적인 건 그거예요. 인간은 직무, 자기 흔히 직장에서 R&R뿐만 아니라 내 삶의 R&R을 재설계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아요.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는 존재인가? 아이를 안아주고 밥 차려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이렇게 월급 받아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이걸 말고 내가 다른 거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아직까지 저도 퀘스천이지만 어찌 보면 행복한 질문이에요. 행복한 네. 질문이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지금 물리학적인 한계. R&R 디자인할 때. 하지만 이제 물리학적인 한계가 많이 얕아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잘 완성이 되면. 아니 그게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로봇이 대체하는 동안에 나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더 따뜻한 아버지가 네. 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겠으나 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당장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가 우선은 먼저 화두가 될 텐데 이걸 건너뛰어야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좋은 모델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진짜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현재 하던 일보다 덜 위험하고 만약에 일을 찾았더니 더 행복한 일이 됐어. 예, 그러면서 로봇에서 나오는 로봇을 바탕으로 기본소득도 국가가 좀 깔아줘. 그렇죠. 그 얘기 나와. 소비 시장도 더 커지고. 이게 궁극적인 지점인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궁극적인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함의나 제도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신경을 잘 안 쓰고 있고 너무 기술적인 거에만 지금 한국을 포함한 모든 기업과 국가가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술이 안 돼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가 작동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도입 과정에 생기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 못해서 문제 생길 것 같아요, 저는. 그 로봇 택시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택시 기사분들이 또 많겠지만 네, 테슬라 차량을 빌려주면서 또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또 생겨날 거고요. 그렇죠. 예. 로봇도 아마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막 도입을 해서 뭐 렌탈해주는 회사도 나타날 거고 그렇죠. 라스 얼마 전에- 사업자라고 불러요. 로보틱스 에저 서비스 라스를. 예. 빌려주는. 예. 얼마 전에 저기 뭡니까 그 이마트 일렉트로마트에서 아, 예.
이제 거기서 로봇 판매하는 부스 약간 만들어서 쇼업이 있었죠. 예. 재밌었어요. 예. 아니 무슨 뭐 텔레비전 뭐 이렇게 공기청정기 팔듯이 예, 예. 로봇을 이제 파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네, 예.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맞아요. 그러게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고 네. 배워나가야 하고 다만 네. 이게 짧은 시간에 뭔가 바뀐다라기보다는 길게 보고 우리가 당장 준비를 해야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에도 뒤에 보면은 뭐 STAR 스타 실행. 예. 실행. 실행이 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도 네. 있고 고민해 볼 포인트가 많고 사실은 네. 뭐 한두 시간의 대답만으로 답을 찾을 수는 네. 있는 건 아니겠으나 네. 계속 이렇게 또 고민을 해봐야죠. 맞아요. 예. 그 다음번 책 제목은 세 번째 지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가 17번째 지능까지 나오고 예. 오늘은 김상균 교수님의 신간 두 번째 지능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또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수익을 100으로 시작했고 돈이 되는 걸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으니까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